29. 안셀모가 동굴 속으로 들어가니 로버트 조드는 판자 테이블을 사이에 두고 파블로와 마주 앉아 있었다. 두 사람은 술이 찰랑찰랑한 그릇을 사이에 놓고 각자의 잔을 테이블 위에 올려놓고 있었다. 로버트 조드는 수첩을 펴놓고 연필을 쥐고 있었다. 필라르와 마리아는 동굴 뒤편에 가 있는지 보이지 않았다. 필라르가 마리아를 뒤쪽으로 보낸 사람들의 이야기를 듣지 못하게 하고 있다는 사실을 안셀모가 알 리 없었다. 그래서 그는 필라르가 여기에 앉아있지 않은 것을 이상하다고 생각했다. 안셀모가 입구에 진 담요 자락을 쳐들고 오는 것을 로버트 조드는 바라보았다. 파블로는 똑바로 테이블을 응시하고 있었다. 그의 시선은 술그릇에 맞춰져 있었지만 그렇다고 그걸 쳐다보고 있는 건 아니었다. 저 위쪽에 갔다 오는 길이야. 안셀모가 로버트 조든에게 말했다. 파블로한테 들었어요. 로버트 조든이 말했다. 언덕 위에는 시체가 6구 있는데 놈들이 머리를 몽땅 잘라갔더군. 내가 갔을 때는 어두웠어. 안셀모가 말했다. 로버트 조든은 고개를 끄덕였다. 파블로는 술그릇을 바라볼 뿐 아무 말이 없었다. 그의 얼굴에는 아무런 표정도 없었고 돼지 눈처럼 생긴 조그마한 눈으로 마치 난생 처음 보는 듯이 술그릇을 바라보고 있었다. 앉으세요. 로버트 조든이 안셀모에게 말했다. 노인이 생가죽을 씌운 글상에 앉자 로버트 조든은 테이블 밑으로 손을 넣어 엘소르드가 선물로 준 작은 위스키 병을 꺼냈다. 술이 절반쯤 남아있었다. 로버트 조던은 손을 뻗어 컵을 잡고 테이블 아래에서 위스키를 따라 테이블 위에서 안셀모 쪽으로 밀었다. 드세요 영감님, 그가 말했다. 파블로는 술그릇에서 눈을 떼고 술잔을 든 안셀모에게로 시선을 옮겼다가 다시 술그릇 쪽으로 돌렸다. 안셀모는 위스키가 목구멍으로 넘어갈 때 코와 입과 눈에 화끈한 기운이 도는 것을 느꼈고 잠시 뒤에는 기분 좋고 편안한 온기가 뱃속으로 퍼져나가는 것을 느꼈다. 그는 손등으로 입을 닦았다. 그러고서 그는 로버트 조던 쪽을 바라보며 입을 열었다. 한 잔 더 마실 수 있나? 그럼요. 로버트 조던이 대답하고 술병에서 또 한 잔을 따라 이번에는 밀지 않고 손으로 건네주었다. 그는 단숨에 꿀꺽 들이켰는데 이번에는 타는 듯한 느낌은 들지 않고 두 배로 포근하고 편안한 느낌이 들었다. 추리를 많이 한 환자에게 식염 주사를 놓는 것처럼 술은 그의 정신에 좋은 약이 되었다. 노인은 또다시 술병 쪽으로 시선을 주었다. 나머진 내일 몫입니다, 영감님. 도로 쪽은 어떻던가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대단한 이동이었어. 당신이 가르쳐준 대로 종이에 모두 적어왔어. 한 사람에게 감시를 부탁해 두었으니 지금도 계속 살피고 있을 거야. 나중에 그 보고를 받으러 가지. 대전차 포도 봤어요? 총열이 길고 고무 타이어가 달린 거 말이에요. 봤어. 도로에 트럭이 4대나 지나갔지. 하나같이 솔가지를 덮은 대포를 싣고 가던데 트럭에는 대포 한 문에 군인이 6명씩 타고 있더군. 로버트 안셀모가 대답했다. 대포가 4문이라고요? 로버트 조던이 그에게 물었다. 그래, 4문. 안셀모가 대답했다. 그는 종이에 적은 것을 들여다보지 않았다. 그 밖에 또 뭐가 지나갔죠? 로버트 조던이 수첩에 적고 있는 동안 안셀모는 도로에서 목격한 움직임 하나하나를 말해주었다. 그는 처음부터 차례차례로 글을 읽을 줄도 쓸 줄도 모르는 사람 특유의 놀랄만한 기억력으로 이야기했다. 그동안 파블로는 2번이나 술그릇에 손을 뻗어 술을 붓다. 엘스로드 영감이 싸운 고지 쪽에서 라가랑하로 가는 기병대도 봤어. 안셀모가 말을 이어갔다. 그러고서 그는 자신이 목격한 부상병의 수와 안장에 걸쳐 실려가던 시체의 수를 말했다. 안장에 가루로 매란 짐이 하나 있었는데 그때는 그게 뭔지 알 수 없었지. 그런데 지금 생각해보니 그게 모가지였던 거야. 그는 쉬지 않고 단숨에 이야기를 이어갔다. 기병은 일개 대대더군. 살아남은 장교는 한 놈뿐이야. 오늘 아침 자네가 자동소총 옆에 있을 때 여기 왔던 그 장교는 아니었어. 그놈은 필경 죽은 놈 중 하나겠지. 소매자락의 표시를 보건대 시체 중 둘은 틀림없이 장교였어. 안장에 엎드린 채 메어놔서 팔을 쭉 늘어뜨리고 있더군. 그리고 머리통을 실은 안장에는 엘스로드 영감의 자동소총이 묶여 있었어. 총신이 구부러져 있더군. 내 얘기는 이게 전부야. 노인은 이야기를 마쳤다. 그만하면 충분해요. 로버트 조던은 이렇게 말하고는 술그릇에 잔을 담가 자기 잔을 담가 포도주를 폈다. 영감님 말고 전선을 뚫고 공학 쪽으로 가본 사람이 있습니까? 안드레스와 엘라디오. 두 사람 중 누가 더 나아요? 안드레스. 그 사람이면 여기서 나바세라다까지 가는데 얼마나 걸릴까요? 짐 없이 조심해서 가면은 운이 좋으면 3시간이면 갈 거야. 우린 짐이 있어서 좀 더 안전한 길을 택하는 바람에 오래 걸렸지만. 안드레스라면 확실하게 해낼 것 같아요? 천만에 확실하게라는 건 없어. 영감님도요? 그렇지.
그럼 이제 결정됐어 하고 로버트 조던은 속으로 생각했다. 만약 이 영감이 자기는 확실하다고 말했다면 물론 나는 이 영감을 보낼 것이지만 안드레스도 영감님 못지않게 잘 갈 수 있을까요? 비슷하거나 나보다 더 잘 갈 거야. 나보다 젊으니까. 하지만 이 보고서는 무슨 일이 있어도 저쪽에 꼭 전달해야 하거든요. 별다른 일이 없는 한 그 친구라면 능히 해낼 거야. 무슨 일이 생긴다면 그때 누가 가도 마찬가지지. 그럼 보고서를 써서 그 친구 편으로 보내기로 하죠. 사령관을 만날 장소는 내가 그 친구에게 설명하겠습니다. 어쩌면 사당 사령부에 있을 거예요.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사단이고 뭐고 그 친구는 전혀 이해할 수 없을 텐데 나도 언제나 헷갈리거든. 사령관 이름하고 그를 만날 장소를 그 친구에게 똑똑히 가르쳐 줘야 할 거야. 하지만 그가 있는 장소는 대개 사단 사령부일 거예요. 하지만 그건 장소 이름은 아니잖아. 물론 장소 이름이죠. 영감님. 하지만 그것은 사령관이 필요에 따라 정하는 장소예요. 사령관이 전투를 지휘하는 본부란 말이죠. 로버트 조던이 끈기 있게 설명해 주었다. 그럼 그곳이 어디 있나? 안셀모는 피곤해 머리가 잘 돌아가지 않았다. 또 여단이니 사단이니 군단이니 하는 말도 헷갈렸다. 무엇보다 먼저 종대가 있고 다음이 연대, 그 다음에 여단이 있었다. 그런데 지금은 여단과 사단이 있는 것이다. 그로서는 이해할 수가 없었다. 장소는 그저 장소일 뿐이 아닌가. 천천히 잘 들어보세요, 영감님. 로버트 조던이 말을 이었다. 안셀모에게 이해시키지 못한다면 안드레스에게도 결코 분명하게 설명할 수 없다는 것을 그는 잘 알고 있었다. 사단 사령부는 사단장이 지휘하는 본부를 두기 위해서 정하는 장소를 말하는 겁니다. 사령관은 사단 하나를 지휘하는데 사단 하나에는 여단 둘이 있어요. 지금 사령부가 어디 있는지는 저도 잘 모릅니다. 그것을 정할 때 전 그곳에 없었으니까요. 어쩌면 동굴일 수도 있고 어쩌면 참호처럼 숨는 장소일 수도 있지만 전화선을 가스려 놓고 있을 거예요. 그러니 안드레스는 사령관이 어디 있는지 사단 사령부가 어디 있는지 물어봐야 할 거예요. 이 보고서를 사령관이나 참모장이나 또는 내가 이제 이름을 써줄 그 사람에게 꼭 전해야 돼요. 세 사람 중에 두 사람이 공격 준비로 시찰하러 나가서 없다 하더라도 한 사람은 꼭 남아 있을 테니까요. 이제 이해가 됩니까? 그래, 이제 알았어. 그럼 안드레스를 데려오세요. 저는 이제 이것으로 봉인할 테니까요. 그는 늘 주머니에 넣고 다니는 SIM이라고 새긴 조그맣고 둥근 나무에 붙인 고무도장과 50센트짜리 동전만한 동그란 주석 갑이 든 스탬프 잉크를 꺼내 보여주었다. 이 봉인만 있으면 인정해 줄 거예요. 곧 안드레스를 불러다 주면 제가 그 사람에게 설명하겠습니다. 급히 가야겠지만 우선 용건부터 잘 숙지해야 할 테니까요. 내가 이해한다면 그 친구도 이해하겠지. 하지만 아주 쉽게 잘 설명해 줘야 해. 참모니 사단이니 하는 건 내게도 수수께끼니까. 내가 지금껏 가본 곳은 하나같이 구체적인 장소였거든. 나바세라다에서는 본부가 낡은 호텔이었어. 파다라마에서는 정원이 있는 집안에 있었고 이 사령관의 경우에는 전선에서 아주 가까운 곳에 있을 거예요. 공습을 피하기 위해 아마 지하에 있을 거예요. 안드레스가 질문하는 방법만 똑똑히 알고 있다면 사람들에게 물어봐서 쉽게 찾아낼 수 있을 겁니다. 제가 써준 것만 보여주면 되니까요. 이 보고서는 빨리 그곳에 닿아야 하니까 어서 그 친구를 데려오십시오.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안셀모는 늘어진 담요자락 밑으로 고개를 숙이고 밖으로 나갔다. 로버트 조던은 수첩에 보고서를 쓰기 시작했다. 이봐, 잉글레스 양반. 파블로가 아직도 술그릇에서 시선을 떼지 않은 채 말을 끝냈다. 지금 보고서를 쓰는 중입니다. 로버트 조던이 얼굴을 들지도 않고 대꾸했다. 이것 보라고 잉글레스 양반. 오늘 이 일로 낙심할 필요는 없어. 엘스로드 인감이 없다 해도 우리에겐 초소를 공격하고 다리를 폭파할 인원이 충분하니까. 그것 다행이군요. 로버트 조던은 여전히 손을 멈추지 않고 대꾸했다. 충분하고 말고 오늘 당신의 판단이 정확한 것에 감탄했지. 잉글레스 양반. 파블로가 여전히 술그릇만 바라보며 말했다. 확실히 당신은 머리가 좋아. 나보다 현명하다고. 그래서 당신을 믿고 있어. 골츠 장군에게 보낼 보고서에 골몰하고 있던 로버트 조던은 파블로의 말을 절반도 제대로 듣지 않았다. 그는 될 수 있는 대로 간결하면서도 상대방이 절대적으로 확신할 수 있는 보고서를 쓰려고 애썼다. 아군이 공격을 전면 포기해 줄 것을 권하면서 그러나 이 권고는 자신의 임무 수행에 따른 위험을 두려워해서가 아니라 본부에서 모든 진상을 사실대로 파악해 주기를 바라기 때문이라는 것을 각인시키고자 고심했다. 잉글레스 양반, 파블로가 또 불렀다. 지금 보고서를 쓰고 있는 중입니다. 로버트 조던이 여전히 얼굴을 들지 않고 대답했다. 어쩌면 이 보고서를 두 통 써서
두 사람에게 각각 보내는 게 좋을지도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그렇게 하자면 명령대로 이 다리를 폭파할 경우 작전에 필요한 인원이 모자랄 거야. 난 도대체 이 공격을 왜 감행해야 하는지 진짜 이유를 알고나 있는 걸까? 어쩌면 이것은 작전을 연장하기 위한 공격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 혹은 적의 병력을 다른 방면에서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작전인지도 모르고, 아니면 적의 비행기를 북쪽 전선에서 이쪽으로 유인하기 위한 것인지도 몰라. 그 때문에 이 작전을 벌이는 것인지도 모르지. 어쩌면 처음부터 이 작전에 꼭 성공하기를 기대하지 않았는지도 모르고, 이 작전에 대해 내가 알고 있는 건 도대체 뭐지? 이건 골츠 장군에게 보내는 보고서야. 난 공격이 시작될 때까지는 다리를 폭파하지 않을 거야. 내가 받은 명령은 분명해. 그리고 공격이 중지되면 난 아무것도 폭파할 필요가 없지. 하지만 명령을 수행하는 데 필요한 최소의 인원은 이곳에 확보해 둬야 하거든. 뭐라고 그랬죠? 그가 파블로에게 물었다. 당신을 믿는다고 그랬지, 잉글레스 양반? 파블로가 여전히 술그릇을 바라보며 대답했다. 이봐, 나도 그렇다면 얼마나 좋겠어.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그는 계속해서 보고서를 써나갔다. 30. 그날 밤 해야 할 일은 모두 끝났다. 필요한 명령도 모두 전달했다. 각자는 내일 아침에 해야 할 임무를 정확히 알고 있었다. 안드레스는 이미 3시간 전에 출발했다. 작전은 먼동이 틀 때 벌어지든지 아니면 영영 벌어지지 않든지 둘 중 하나가 되겠지. 하지만 작전이 벌어지리라고 믿어. 하고 로버트 조던은 위쪽 초수에 있는 프리미티브를 만나러 갔다가 동굴로 돌아오면서 이렇게 생각했다. 콜츠에게는 공격할 권한이 있을 뿐 공격을 중지할 권한은 없어. 중지하라는 명령은 마드리드에서 하달되어야 할 테니까. 하지만 아마 그쪽 사람들의 잠을 깨울 수는 없을 테고, 깨울 수 있다 해도 그들은 너무 졸려 제대로 생각할 수 없을 거야. 적의 반격 문제를 좀 더 일찍 콜츠에게 보고했어야 하지 않았을까? 하지만 일이 실제로 일어나기도 전에 그 일에 대해 어떻게 보고할 수 있단 말인가. 놈들이 무기를 이동하기 시작한 건 어두워진 뒤의 일이었어. 놈들은 도로상의 어떤 움직임도 우리 쪽 비행기에게 발견되기 싫었던 거지. 그렇다면 놈들의 비행기가 출동한 건 도대체 뭐지? 그 파시스트 적기들은 도대체 뭔가? 아군도 그 비행기들을 보고 틀림없이 경고를 받았을 거야. 하지만 파시스트들은 그 비행기들로 다시 한번 과달라라를 공격하려고 속임수를 쓰고 있는지도 모르지. 이탈리아군은 북부전선 말고도 소리아와 시젠자에 다시 집결하고 있다고 했어. 하지만 적군은 대공세를 두 곳에서 동시에 전개할 만큼 충분한 군대도 무기도 없거든. 어림없는 일이지. 그저 허세에 지나지 않을지도 몰라. 하지만 우린 얼마만한 이탈리아군 병력이 지지난달부터 지난달에 걸쳐 카디스에 상륙했는지 잘 알고 있어. 놈들은 이전처럼 스트론 작전이 아니라 세 갈래로 흩어져 공격에 내려오면서 점차 전선을 확대해 철도를 따라 고원지대 서쪽으로 진격하는 방법으로 언제든지 다시 과달라라를 공격할 수 있어. 훌륭히 해낼 수 있는 방법이 있거든. 독일군이 그것을 가르쳐 주었지. 하지만 처음 공격된 놈들은 실수가 많았어. 전반적인 계획에 문제가 있었던 거지. 놈들은 마드리드, 발렌시아 도로에 대한 아드라나 공격에선 과달라라에서 동원한 부대를 이용하지 않았어. 어째서 적은 이런 공세를 동시에 전개하지 않았을까? 어째서일까? 도대체 무슨 이유일까? 언제쯤이면 그 이유를 알게 될까? 그래도 아군은 동일한 부대로 적의 공세를 2번 모두 막아냈지. 만약 적이 2번의 공격을 동시에 했다면 도저히 막아내지 못했을 거야. 하지만 걱정할 것 없어 하고 그는 스스로를 타일렀다. 이 일보다 앞서 오늘 아침에 일어난 기적들을 생각해 봐. 넌 내일 아침 다리를 폭파해야 할 수도 있고 폭파할 필요가 없을 수도 있어. 하지만 폭파할 필요가 없을지도 모른다는 생각에 사로잡혀 자신을 속여서는 안 되지. 내일 하지 않으면 언젠가 다른 날에 하게 될지도 모르거든. 또 이 다리가 아닌 다른 다리를 폭파하게 될지도 모르고 무엇을 해야 할지 결정하는 것은 네가 아니야. 넌 다만 명령에 복종할 뿐 그 이상은 생각하지 마. 이번 명령은 아주 명료해. 지나칠 정도로 명료하지. 하지만 걱정할 필요도 두려워할 필요도 없어. 만약 네가 공포라는 사치를 스스로에게 허용한다면 그 공포심은 너와 같이 일할 다른 사람에게도 전염될 거야. 하지만 시체의 목을 잘랐다는 건 너무 끔찍한 일이야 하고 그는 혼자 말을 했다. 그리고 그 영감이 언덕 꼭대기에서 혼자서 놈들과 대항했다는 사실도 너 같으면 놈들과 맞부딪히는 게 좋았겠는가? 어때? 그 일에 너도 감동했을 거야. 오늘은 네가 감동한 일이 하나둘이 아니구나. 하지만 오늘 네가 한 행동은 좋았어. 지금까지는 상당히 잘 처신해 왔거든. 몬테나 대학교의 스페인어 강사치고는 참 잘했어. 하고 그는 스스로에게 농담을 했다. 그 직함치고는 잘했다고.
그렇다고 네가 무슨 특수한 인간이라고 생각해서는 안 돼. 넌 이 작전에서는 한 발자국도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으니까. 아무런 군사훈련도 받지 않은 데다 내전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작곡가요 마을의 건달이 지나지 않았는데 지금은 여단을 지휘하는 훌륭한 장군이 된 두란을 기억해봐. 마치 장기의 천재가 장기를 배우듯 두란에게는 작전을 배우고 이해하는 게 누워서 떡먹기처럼 쉬웠지. 두란이라는 사람은 원래 작곡가였는데 이 전쟁의 장교가 돼가 그 뒤에 외교관으로 활약한 사람이랍니다. 넌 어렸을 때 할아버지에게 남북전쟁 이야기를 듣고 그때부터 전술에 관한 책을 읽고 공부해오지 않았던가. 하지만 할아버지는 남북전쟁을 반란이라고 불렀지. 두란에 비하면 넌 장기 신동에게 대항하는 건실한 장기 선수 같아. 아, 두란을 다시 한번 만나게 된다면 얼마나 좋을까. 이 일이 끝나면 게일로드에서 그를 만날 수 있을 거야. 그렇지. 이 일만 끝나면 그 사람은 얼마나 훌륭하게 처신하고 있을까. 이 일이 끝나면 난 게일로드에서 그 사람을 만날 거야. 하고 그는 다시 한번 스스로에게 말했다. 자신을 속이지 마. 하고 그는 혼자 말을 했다. 맡은 일이나 빈틈없이 완벽하게 실행하란 말이야. 냉정해지시지. 자신을 속이지 말고 두란을 다시 만날 일은 절대 없을 것이고 그리 중요한 일도 아니거든. 그런 식으로 생각하지 마. 하고 그는 스스로를 거듭 타일렀다. 그런 사치스러운 생각에 탐닉하지 마. 그렇다고 영웅처럼 체념하는 것도 좋지 않아. 이 산속에서는 영웅적인 체념으로 가득 찬 시민 따위는 필요 없어. 네 할아버지는 남북전쟁에서 4년이나 싸웠지만 넌 이 전쟁에서 겨우 1년을 마쳐가잖아. 넌 아직 시간이 많고 이 임무에 딱 맞는 적임자거든. 게다가 지금 너에게는 마리아도 있지 않은가? 뭐야, 그러고 보니 나한테는 없는 게 없구나. 그러니 걱정할 건 없어. 유격대와 기병대 사이에서 사소한 충돌이 있었다고 해서 그게 대체 어쨌다는 거야? 아무것도 아니지. 설령 놈들이 목을 베어갔다고 해서 그게 어쨌다는 거야. 그래서 뭐가 달라지기라도 했나? 달라진 건 아무것도 없어. 할아버지가 전쟁 뒤 포니커티에 머물므려 인디언들은 늘 사람들의 머리 가죽을 벗겨가곤 했지. 아버지 사무실에 있던 캐비넷이 생각나? 언덕 위에 일렬로 전시해두었던 화살촉, 벽에 걸려있던 독수리 깃털이 비스듬히 꽂힌 군모, 불에 끌린 사슴 가죽 냄새가 나는 각반과 서츠, 구슬이 달린 사슴 가죽신의 감촉을 기억하는가? 캐비넷 한쪽 모퉁이에 기대 세우는 커다란 들소잡이 활대, 사냥용 화살과 전투용 화살이 들어있는 화살통 2개, 그리고 화살 다발을 한 손으로 움켜 쥐었을 때의 그 느낌을 기억하는가? 무언가 그런 것을 회상해. 무엇든 구체적이고 실적인 것들을 기억해. 움푹 들어간 칼집에 꽂혀있던 기름으로 잘 닦아 반들반들 빛나던 군도, 할아버지가 너무 여러 번 갈아서 날이 얇아졌다고며 보여주던 일을 기억해. 할아버지가 갖고 있던 스미스 앤스 외성 근총도 기억해봐. 단발식 장교용 32구경으로 방아쇠 집도 없었지. 네가 당겨본 방아쇠 중에서 가장 부드럽고 기분 좋은 근총으로 늘 기름칠이 잘 되어 있었고, 갈색 총열의 금속과 탄창은 가죽집과의 마찰로 반질반질 달가 있었지만 총구만큼은 깨끗했지. 그 중에 US라고 찍힌 가죽 총집에 넣어 총을 손질하는 도구와 총알 200발과 함께 캐비넷 서랍에 들어있었어. 넌 서랍에서 그 권총을 꺼내 쥐어볼 수도 있었지. 네 마음에 들면 한번 다루어 보렴 하고 할아버지가 말했지. 하지만 진짜 무기였기 때문에 함부로 장난칠 수는 없었어. 넌 언젠가 할아버지에게 그 권총으로 사람을 죽인 일이 있느냐고 물어본 적이 있지. 그러자 할아버지는 잊고 말고 라고 대답했어. 그래서 그게 언제였어요 할아버지? 라고 묻자 할아버지는 반란 때 하고 그 뒤였지 라고 대답했어. 넌 또 물었지. 그때 얘기를 들려주세요 할아버지. 그러자 할아버지가 대답했어. 그 얘기는 그다지 하고 싶지 않구나 로봇. 그 후 네 아버지가 그 권총으로 자살하여 네가 학교에서 돌아와 장례식을 마쳤을 때 검사관이 금시를 마친 뒤 이렇게 말하면서 권총을 돌려주었지. 봐, 이 권총을 간직하고 싶겠지. 사실은 내가 갖고 있어야만 하지만 네 아버지가 이걸 얼마나 소중히 간직하고 있었는지 난 잘 알고 있어. 아무튼 네 할아버지께서 전쟁 중에는 말할 것도 없고 기병연대와 함께 이 지방으로 오셨을 때도 늘 이 총을 몸에 지니고 다니셨지. 지금도 썩 좋은 총이야. 난 오늘 오후에 이것을 꺼내어 시험해 보았지. 총알은 많이 쏠 수 없지만 잘 맞더구나. 로버트 조던은 그 권총을 늘 넣어두는 서랍에 도로 갖다 넣었지만 이튿날 그것을 꺼내 처부와 함께 레드로지 너머 고지 꼭대기까지 말을 몰고 올라갔다. 지금 그곳에는 산길 넘어 베어투스 고원을 횡단하여 쿡시티까지 가는 도로가 나 있다.
공기는 희박해지고 여름 내내 눈이 녹지 않는 위쪽에서 두 사람은 수심이 250m 가까이 되는 호숫가에 말을 멈추었고 그는 접어들어 말 두 마리를 붙잡고 있으라고 한 뒤 혼자 바위 위에 올라가 아래를 내려다보았다. 잔잔한 수면에 그의 얼굴과 권총을 들고 있는 모습이 비쳤다. 그가 총구를 잡고 물 위에 떨어뜨리자 총은 물거품을 일으키면서 깔아앉더니 맑은 물 속에서 시계 장식품만한 크기가 되었다가 마침내는 보이지 않게 되었다. 그는 그런 다음 바위에서 내려와 껑충 말 한 장에 올라타 늙은 말 배스의 옆구리에 힘차게 박차를 가했고 말은 깜짝 놀라 요동치는 목마처럼 높이 뛰어올랐다. 호숫가를 따라 한바탕 거칠게 달리다가 말이 안정되자 그들은 오솔길을 따라 되돌아왔다. 왜 네가 그 총을 그렇게 했는지 알겠어, 봐. 처버가 말했다. 그렇다면 그 얘기는 할 필요가 없겠지. 그가 대꾸했다. 그들은 그 뒤로 그 얘기를 한 번도 하지 않았고 할아버지가 아끼던 무기는 군도를 제외하고는 그렇게 사라지고 말았다. 그는 지금도 그 군도를 다른 소지품과 함께 트렁크에 넣어 머줄라에 간직하고 있었다. 할아버지라면 지금의 이 상황을 어떻게 생각할까 하고 그는 생각해 보았다. 모두 할아버지는 훌륭한 군인이었다고 말했지. 사람들 말로는 만약 그날 할아버지가 커트스와 함께 있었더라면 그가 그런 궁지에 빠지지는 않았을 거라고 했다. 그 커트스는 그 남북 전쟁에서 쭉 활약했던 군인인데 그 전투 때 어떤 전투에서 전사했는데 그때 할아버지 있으면 그렇게 죽지 않았을 텐데 이런 말이네요. 아침 안개가 자욱하게 끼지 않고서야 커트스가 리틀 비콘을 따라 또랑에 퍼져있는 인디언 오두막들이 피운 연기도 먼지도 알아채지 못했을 리 만무하지 않은가. 하지만 그날은 안개가 전혀 끼지 않았다고 했다. 나 대신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글쎄 어쩌면 내일 밤쯤엔 할아버지가 함께 있게 될지도 모르지. 만약 빌어먹을 내세라는 게 있다면 할아버지와 이야기를 나누고 싶구나. 알고 싶은 게 너무 많으니까. 지금이라면 나도 할아버지와 똑같은 일을 해야 하니까 물어볼 자격이 있거든. 지금이라면 할아버지도 내게 무엇을 물어봐도 꺼리지 않을 거야. 전에는 내게 그럴 권리가 없었지. 그때는 할아버지가 나를 잘 몰랐으니까 말해주지 않았다는 걸 알겠어. 하지만 지금이라면 잘 지낼 수 있을 것 같아. 그분과 얘기를 나누고 조언을 들을 수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제기랄 조언을 얻을 수 없다면 그저 얘기만이라도 나누고 싶군. 할아버지와 나 사이에 이렇게나 시간의 차이가 있다니 정말 유감이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는 동안 그는 만약 내세에서 상봉한다고 해도 자신과 할아버지는 둘 다 그의 아버지 앞에서는 아주 어색할 거라고 생각했다. 누구한테나 자살할 권리는 있는 것 아닌가. 하지만 좋은 일은 아니야. 이해야 하지만 찬성할 수는 없어. 빌어먹을 이라는 말이 바로 그거야. 하지만 넌 그 말 뜻을 아는가? 물론 알지. 그래 이해는 하지. 그런 일을 하려면 머릿속이 온통 그 생각으로 가득 차 있어야 해. 아, 빌어먹을. 할아버지가 여기 있어주면 얼마나 좋을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어떻게든 단 1시간만이라도 어쩌면 할아버지는 그 권총을 잘못 사용한 아버지를 통해 변변치 못하나마 그 소지를 전해 주었는지도 몰라. 아마 그것이 나와 할아버지를 잇는 유일한 끈인지도 모르지. 하지만 빌어먹을, 정말로 빌어먹을, 시간의 차이가 그리 크지 않아서 아버지가 내게 결코 가르쳐주지 않은 걸 할아버지한테서 배울 수 있었다면 얼마나 좋았을까. 하지만 할아버지도 4년 동안 계속된 전쟁과 그 후의 인디언 전투에서 실컷 맛보고 억누르고 마침내는 몰아내야 했던 그 공포심이 마치 투사의 이세가 대개 그렇듯 자기 아들을 급쟁이로 만들었다고 가정해보면 어떨까. 만약 그렇다고 가정해본다면 어쩌면 그런 중간 단계를 거친 뒤에야 비로소 진짜 정액이 곧바로 전달되는 게 아닐까. 아버지가 급쟁이라는 사실을 처음 알았을 때 얼마나 역겨웠는지 결코 잊지 못할 거야. 자, 그것을 영어로 말해봐. 코와드. 영어로 말하는 편이 훨씬 쉽고 son of bitch라는 말도 외국어로 말하면 맛이 나지 않지. 아버지는 결코 개자식은 아니었어. 그저 급쟁이였을 뿐. 사나이로서 그보다 불행한 일은 없지. 만약 아버지가 급쟁이가 아니었다면 그 여자에게 지지 않고 끝끝내 대항해서 그렇게 제멋대로 하도록 내버려 두진 않았을 테니까. 만약 아버지가 다른 여자와 결혼했더라면 나는 어떻게 되었을까? 그건 아무도 모를 일이지. 이렇게 생각하고는 그는 쓴웃음을 지었다. 어쩌면 그 여자의 학대 때문에 아버지는 같이 못한 것을 보충하게 되었는지도 몰라. 그러니 넌 그렇게 어렵게 생각할 건 없어. 정액이니 무엇니 하는 말은 아예 내일 일이 끝날 때까지 입에 올리지 말라고. 글피다면 천해지는 것도 집어치워. 앞으로는 결코 천하게 굴지 마.
내일은 네가 어떤 정액을 물려받았는지 알게 될 거야. 하지만 그는 다시 할아버지에 대해 생각하기 시작했다. 조지 커터스는 기병대 대장치고는 그다지 현명하지 않았단다. 로버트. 똑똑한 사람 축에도 못 들었거든. 할아버지가 그렇게 말했을 때 레드로즈의 당구장 벽에 걸려있는 아노이즈 부시의 오래된 석판화 속의 커터스에 대해 누가 비난을 할 때마다 화를 내고 싶었던 것이 기억났다. 석판화 속에서 그는 사슴 가죽 셔츠를 입고 노란 고수머리를 바람에 나부끼면서 수 인디언들에게 사방으로 포위된 채로 권총을 쥐고 언덕에 서 있었다. 하지만 그 사람은 공경에 빠졌을 때 거기서 빠져나오는 굉장한 능력이 있었지. 할아버지는 말을 이었다. 그런데 리틀 비콘에선 빠져나올 수가 없었어. 하지만 필 셰리던은 똑똑한 사나이였고 셰프스트도 그랬지. 기병대장으로서는 좋은 모습이만 한 사람이 없었어. 그는 마줄라에 두고 온 가방 속에 든 셰리던 장군이 말백정 킥 패들에게 보낸 편지를 보관하고 있었다. 그 편지에는 할아버지가 비정규 기병의 지휘자로서는 좋은 모습이보다도 뛰어나다고 적혀 있었다. 우리 할아버지의 이야기를 골츠 장군에게 해줘야겠군 하고 그는 생각했다. 골츠는 우리 할아버지 얘기를 한 번도 들어본 적이 없을 거야. 좋은 모습이 얘기도 아마 들어보지 못했겠지. 하지만 영국인들은 대륙 사람들보다 우리 남북전쟁을 훨씬 더 연구해왔기 때문에 누구나 그들에 대해 들어봤을 거야. 카르코프는 이 내전이 끝난 뒤 내가 원한다면 모스크바의 레닌 연구에 갈 수 있을 거라고 했어. 또 내가 원한다면 붉은 군대의 군사학교에도 입학할 수 있을 거라고 했고, 할아버지가 이 이야기를 들으면 어떻게 생각할까? 한평생 민주당원하고는 한자리에 앉기도 싫어했던 할아버지가 아니었던가. 어쨌든 군인은 되기 싫어 하고 그는 생각했다. 그건 확실하지. 그러니 그런 이야기는 그만두자. 난 다만 이 전쟁에서 아군이 승리하기를 바랄 따름이야. 정말 훌륭한 군인이라면 다른 일에서는 훌륭하기가 어려운 게 아닐까 하고 그는 생각했다. 아니, 그것은 사실과 달라. 나폴레옹을 보고 웰링턴을 봐. 오늘 밤에 머리가 제대로 돌아가지 않는군. 여느 때는 꽤 명석했고 오늘 밤에도 할아버지의 일을 생각하는 동안은 그랬다. 그러다가 아버지를 생각하면서부터는 엉망이 되고 말았다. 아버지를 이해하고 모든 것을 용서하고 동정했지만 아버지 때문에 수치스러웠다.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게 좋겠어 하고 그는 자신에게 속삭였다. 조금 있으면 넌 마리아와 함께 있게 될 것이고 그렇게 되면 생각할 필요가 없겠지. 모든 준비가 끝난 지금은 그게 최선이야. 한 가지 생각에 지나치게 집중하면 머리는 걷잡을 수 없어. 마치 브레이크가 고장난 바퀴처럼 제멋대로 굴러가기 시작하지. 이제 생각하는 건 그만두는 게 좋겠는걸. 하지만 가령 하고 그는 생각해 보았다. 가령 아군 비행기가 폭탄을 투하해 대전 차포를 산산조각으로 파괴해 진지를 날려버린 뒤 낡은 탱크가 일제히 어떤 언덕을 짓밟고 올라간다고 상상해봐. 또 골츠가 주중병이니 불황하니 건달이니 광신자니 영웅이니 할 것 없이 14여단에 속한 사람들을 장화로 걷어차서 자기 앞으로 나가게 한다고 생각해봐. 그리고 골츠의 또 한 여단에 있는 두란의 부하들이 얼마나 우수한 녀석들인지 나는 잘 알고 있지. 그렇게 된다면 우리 내일 밤이면 세고비아에 입성할 수 있을 거야. 그래, 바로 그거야. 조금만 생각해봐. 마침내 라그나가에 가게 될 거야. 하고 그는 혼자 속삭였다. 하지만 넌 그 다리를 폭파해야 해. 하고 그는 갑자기 엄연한 사실을 깨달았다. 중지되는 일은 절대로 없을 거야. 방금 네가 1분 동안 상상해 본 건 공격을 명령한 사람들에게 공격의 가능성이 어떻게 보이는가 하는 것이지. 그래, 넌 무슨 일이 있어도 다리 폭파 임무를 완수해야 해. 그는 그것을 똑똑히 알고 있었다. 안드레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든 그것은 문제가 되지 않았다. 그 산길을 홀로 내려오는 동안 앞으로 4시간 동안 해야 할 일을 모두 끝냈다는 상쾌한 기분, 또 구체적인 일을 다시 생각하면서 생긴 자신감이 되살아났다. 가슴 속에 품었고 그러자 다리를 폭파해야 한다는 생각이 오히려 그에게 위안이 되었다. 이 불안감, 안드레스에게 골츠 장군에게 보내는 보고서를 가지고 가게 한 뒤로는 줄곧 그를 사로잡고 있던 증폭된 불안감이 이제는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다. 이 불안감은 날짜를 착각하는 바람에 초대한 손님들이 파티에 오지 않을지 알 수 없을 때 느끼는 불안감과 비슷했다. 그는 축제가 취소되지는 않을 것이라고 확신했다. 확신하는 편이 훨씬 좋아 하고 그는 생각했다. 확신하는 편이 언제나 훨씬 더 좋은 거야. 31. 지금 두 사람은 다시 한번 침낭 속에 들어가 있었고 마지막 밤도 깊어갔다. 마리아는 그에게 바싹 붙어 누워 있었다.
그는 자기 넓적다리에 닿은 그녀의 넓적다리의 미끈하고 보들보들한 촉감, 그리고 샘물이 있는 긴 들판에 솟아있는 조그마한 두 동산 같은 젖가슴을 어루만졌다. 그리고 그 동산 너머 있는 먼 산하고 그가 지금 입술을 갖다 댄 그녀의 목이라는 골짜기였다. 그는 아주 편안히 누워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으며 그녀는 한 손으로 그의 머리를 쓰다듬고 있었다. 로베르토, 부끄러워요. 당신을 실망시키고 싶진 않지만 너무 아프고 괴로워요. 당신한테 쓸모가 있을 것 같지 않아요. 마리아가 아주 부드러운 목소리로 말하고 그에게 키스했다. 널 그렇게 많이 괴롭고 아픈 거야. 괜찮아, 토끼. 아무렇지도 않아. 고통스럽다면 하지 않아도 돼. 그가 말했다. 내 말은 그게 아니에요. 바라는 만큼 당신을 잘 받아들일 수 없다는 말이에요. 그런 건 그렇게 중요하지 않아. 한순간이면 지나가는 일이니까. 같이 누워 있기만 하면 우리는 한 몸이 되는 거야. 그건 그렇지만 부끄러워요. 이렇게 된 건 그런 봉변을 당한 탓 같아요. 당신과 내 탓은 아니에요. 그 얘긴 그만두지. 나도 하기 싫어요. 그래서 오늘 밤 당신을 실망시키게 참을 수 없다는 말이죠. 그래서 핑계거리를 찾아본 거예요. 이봐, 토끼. 그런 거 모두 지나가는 일일 뿐이니까 그 뒤엔 아무런 문제가 안 돼. 그가 말했다. 하지만 마지막 밤치고는 운이 좋지 않군 하고 그는 마음속으로 중얼거렸다. 그는 이내 부끄러운 생각이 들어 말을 이었다. 옆으로 좀 더 가까이 와, 토끼. 이렇게 어둠 속에서 몸을 맞대고 있어도 당신과 사랑을 나눌 때처럼 당신이 사랑스러워. 엘스로도 영감한테 돌아올 때 고지에서 느낀 것처럼 오늘 밤도 그럴 줄 알았는데 정말 부끄러워요. 글쎄, 어디 그런 일이 매일같이 있을 수 있나? 그가 그녀에게 말했다. 이렇게 하고 있어도 그때처럼 좋아. 실망감을 잠시 무시한 채 그는 거짓말했다. 이렇게 나란히 누워있다가 조용히 자자. 우리 얘기할까? 얘기를 나누지 못해 당신에 대해 아는 게 별로 없어. 내일 일, 그리고 당신 일에 대해 얘기할까요? 당신이 할 일에 대해 알고 싶어요. 그건 안 돼. 그는 이렇게 대답하고 침낭 끝까지 다리를 쭉 뻗어 완전히 편안한 자세를 취하고는 뺨을 그녀의 어깨에 대고 왼팔로 그녀의 머리를 안고 조용히 누워있었다. 내일 있을 일이나 오늘 있었던 일에 대해서는 얘기하지 않는 게 제일 좋을 거야. 이 일에서 우리는 손실을 따지지로 말기로 해. 내일 해야 할 일은 내일 할 거고. 두렵지 않아? 그럴 리가. 언제나 두려운걸요. 하지만 이젠 당신 일이 너무나 걱정돼서 내 걱정은 하지 않아요. 그녀가 대답했다. 걱정할 것 없어, 토끼. 난 지금까지 온갖 일을 겪어왔어. 이보다도 더 위험한 일도. 그가 거짓말을 했다. 그러다 갑자기 공상의 세계로 들어가는 듯한 사치스러운 감정에 사로잡혀서 그가 다시 말을 이었다. 마드리드에 대해서 또 우리가 마드리드에 가게 될 때에 대해서 이야기하지. 좋아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다시 덧붙였다. 아, 로베르토, 당신을 실망시켜 미안해요. 무슨 일이든 당신을 위해 해줄 게 없을까요? 그는 그녀의 머리를 쓰다듬고 키스한 뒤 밤의 정적에 귀를 기울이면서 그녀에게 바싹붙어 편안히 누워있었다. 마드리드 얘기라면 당신도 할 수 있을 거야. 그는 이렇게 말하고서 생각에 잠겼다. 내일을 위해 그걸 넘치게라도 남겨두겠어. 여기 있는 모든 것이 내일이면 필요할 거야. 지금 같은 솔잎이 내일만큼 필요할 때는 없을 거야. 성경에서 땅에다 자기 정액을 뿌린 사람이 누구였더라? 오난이었지. 그런데 오난은 어떻게 되었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오난에 대해서는 더 이상 들은 기억이 나지 않는군. 어둠 속에서 그는 미소 지었다. 그러고 나서 그는 또다시 비현실적인 생각에 빠져들어 공상의 세계로 미끄러져 가듯 몸을 내맡기면서 관능적인 쾌감을 맛보았다. 그 쾌감은 아무런 사유 능력도 없이 오직 받아들인다는 즐거움만이 있는 한밤중에 찾아오는 뭔가를 그저 성적으로 받아들이는 것과 비슷한 감정이었다. 내 귀여운 아가씨, 내 말 좀 들어봐. 그는 이렇게 말하고 그녀에게 키스했다. 난 요즘 밤에 마드리드를 상상한 적이 있었지. 당신을 데리고 마드리드에 가서 당신을 호텔에 기다리게 해놓고 사람들을 만나러 러시아 호텔로 가면 어떨까 하는 생각. 하지만 그건 거짓말이야. 난 호텔 같은 데서 당신을 기다리게 하지는 않을 테니까. 왜요? 당신을 소중히 돌봐줄 테니까 그렇지. 당신 곁을 떠나지 않겠어. 보안부로 서류를 가지러 갈 때도 당신과 함께 갈 거야. 그리고 둘이서 필요한 옷을 사러 갈 거야. 옷 같은 건 많이 없어도 되고
또 난 혼자서라도 살 수 있어요. 아니야? 옷은 많이 있어야 돼. 그러니 같이 가서 좋은 걸 사야지. 당신은 새 옷을 입으면 예쁠 거야. 우린 호텔방에 있고 옷은 누구를 시켜서 사오라고 하는 편이 좋겠어요. 그 호텔은 어디 있는데요? 카야오 광장에 있지. 호텔방에서 대부분 함께 있게 될 거야. 깨끗한 시트를 깐 넓은 침대가 있고 목욕탕에는 더운 물이 나오고 옷장도 2개 있으니까 한쪽은 내가 다른 한쪽은 당신이 쓰면 돼. 그리고 높고 환한 창을 열어젖히면 거리의 분수가 보이지. 또 맛있는 음식을 먹을 수 있는 식당도 잘 알고 있거든. 무후가 식당이지만 맛은 그 말이야. 그리고 요즘에도 포도주나 위스키를 파는 가게를 알고 있어. 배고플 때 언제든지 먹을 수 있도록 음식을 우리 방에 갖다 두기로 하지. 한 잔 하고 싶을 때를 위해 위스키도 갖다 두고 당신에게는 만사니아를 사줄 거야. 나도 위스키를 한번 마셔보고 싶어요. 하지만 그건 구하기가 힘들어. 그리고 당신이 만사니아를 좋아한다면 그런다는 말이야. 당신 위스키나 잘 간수해요, 로베르토. 아, 당신이 너무너무 좋아요. 당신도 사랑하고 내가 마실 수 없는 당신의 위스키도 사랑해요. 당신은 정말 돼지같이 욕심쟁이에요. 그녀가 말했다. 아니, 마셔봐도 돼. 하지만 여자에겐 좋지 않거든. 그러니까 난 지금까지 여자에게 좋은 것만 마셔왔네요. 그런데 그곳 침대에서도 역시 이 셔츠를 입어야 할까요? 마리아가 말했다. 아니야, 당신이 좋아한다면 나이트 가운이나 파자마를 몇 벌 사줄게. 난 셔츠만 7벌 사겠어요. 그리고 일주일 동안 날마다 갈아입겠어요. 그리고 당신에게도 깨끗한 셔츠를 사주겠어요. 당신은 셔츠를 세탁해 본 적 있어요? 그녀가 물었다. 가끔 빨아입지. 난 뭐든지 깨끗이 해둘 거예요. 당신에게 위스키를 따라줄 때는 엘스로 영감네 동굴에서 한 것처럼 물을 섞어줄게요. 술안주로는 올리브와 소금에 절인 대구, 게함을 구해줄게요. 그렇게 한 달쯤 방 안에 들어박혀 아무데도 나가지 않기로 해요. 만약 내 몸이 당신을 받아들일 수 있다면요. 그녀가 갑자기 서글픈 목소리로 말했다. 그건 아무것도 아니야. 정말 아무것도 아니라고. 당신이 전에 그곳에 상처를 입었는데 지금 그 상처가 다시 아프다는 건 있을 수 있는 일이야. 얼마든지 있을 수 있는 일이거든. 하지만 그런 일은 모두 사라져. 그리고 정말 무슨 일이 있다 해도 마드리드에 는 훌륭한 의사들이 있어. 로버트 조든이 그녀에게 말했다. 하지만 전에는 아무렇지도 않았어요. 그녀가 호소하는 듯한 목소리로 말했다. 그럼 다시 완전히 나아질 징조야. 그럼 다시 마드리드 얘기를 해요. 그녀는 그의 다리에 자기 다리를 넣어 휘감고 그의 어깨에 머리를 비벼댔다. 하지만 이런 까까머리로 그곳에 가면 보기 흉해서 당신은 날 부끄럽게 생각할 텐데요. 천만에 당신은 사랑스러워. 얼굴도 귀엽고 몸에도 날씬하고 가벼운 데다 살결도 부드럽지. 햇빛에 탄 금빛을 띠고 있으니 모두 나한테서 당신을 빼앗아 가려고 할 거야. 안 돼요. 날 당신한테서 빼앗아 간다고요? 죽을 때까지 다른 남자는 손가락 하나 못 대게 할 거예요. 당신한테서 날 빼앗다니요. 안 돼요. 그녀가 말했다. 그래도 많이 덤벼들 걸 어디 두고 보라고. 그들도 내가 당신을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게 되겠죠. 그래서 내 몸에 손가락 하나라도 대는 날에는 마치 나비 펄펄 끓고 있는 가마솥에 손을 집어넣는 것처럼 무수하지 못하리란 걸 알게 되겠죠. 한데 당신은요? 당신처럼 교양이 있는 아름다운 여자를 만나게 되면요? 내가 창피하다고 생각하지 않을까요? 천만에 당신하고 결혼할 거야. 당신이 원한다면요. 하지만 지금 우리에겐 교회가 없으니 그런 의미가 없을 것 같아요. 난 결혼하고 싶어. 원한다면 하겠어요. 하지만 내 말 좀 들어봐요. 만약 이제라도 교회가 있는 다른 나라에 가게 되면 그곳 교회에서 결혼식을 올릴 수 있을지 몰라요. 우리나라에는 아직도 교회가 있어. 그게 당신한테 중요하다면 거기서 결혼할 수도 있지. 난 한 번도 결혼한 적이 없어. 그러니 조금도 문제될 게 없거든. 당신이 결혼한 적이 없다니 기뻐요. 내게 여러 가지 것들을 가르쳐주고 또 그런 것들에 대해 알고 있어 기뻐요. 그건 당신이 여러 여자와 알고 지냈다는 걸 뜻하죠. 그런 남자가 아니면 남편 될 자격이 없다고 필라르가 그랬어요. 하지만 당신은 이제 다른 여자들과 놀아나진 않겠죠? 그러면 난 죽을 것만 같아요. 많은 여자와 놀아난 건 아니야.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한 여자를 이렇게 깊이 사랑하게 될 줄은 몰랐어. 그가 솔직히 털어놓았다. 그녀는 그의 뺨을 쓰다듬고 그의 머리 뒤로 두 손을 돌려서 깍지를 끼었다. 당신은 아마 아주 많은 여자를 알고 있을 거예요. 사랑한 적은 없어. 있잖아요. 필라르가 얘기한 적이 있는데요. 어디 말해봐. 싫어요. 말하지 않는 게 좋겠어요. 마드리드 얘기나 다시 하기로 해요. 방금 당신이 하려던 얘기가 뭔데?
말하고 싶지 않아요. 어쩌면 중요한 일일 수도 있으니 말하는 게 좋을지도 몰라. 중요한 얘기 같아요. 하지만 그게 뭔지도 모르면서 어떻게 알아요? 당신의 태도를 보면 알지. 그럼 숨기지 않고 얘기할게요. 필라르 아주머니가 그러는데 우리 모두 내일 죽을지도 모른대요. 아주머니와 마찬가지로 당신도 그것을 알지만 조금도 대수롭지 않게 생각하는 것뿐이래요. 아주머니는 비난하는 게 아니라 감탄하면서 그렇게 말했어요. 그 여자가 그런 얘기를 다 했어? 그가 물었다. 미친 암캐 같은 년 하고 그는 이렇게 생각하고는 말을 이었다. 누가 집시 아니랄까봐 개똥 같은 소리야. 시장 바닥의 노파나 카페에서 노닥거리는 급쟁이들이나 찌끄릴 얘기야. 개똥 같은 거짓말이라고. 그는 겨드랑이에서 땀이 배어나와 팔과 옆구리로 흘러내리는 것을 느끼면서 마음속으로 말했다. 역시 너도 겁을 먹고 있구나. 그러고 나서 그는 큰 소리로 말했다. 그 여자는 입에 똥칠한 미신에 빠진 암캐야. 다시 마드리드 얘기나 하자. 그럼 당신은 그런 것에 대해 아무것도 몰라요? 물론 모르지. 그따위 똥같은 얘기는 그만둬. 그는 일부러 더럽고 추잡한 말을 골랐었다. 그러나 이번에는 마드리드 얘기를 하면서도 공상의 세계로 빠져들 수 없었다. 이제 그는 애인과 자기 스스로를 속이면서 전투의 전날 밤을 보내고 있었고 그는 그 사실을 잘 알고 있었다. 그러고 싶었지만 그 일을 가까이 받아들이는 모든 사치스러운 쾌감은 이미 말끔히 사라지고 말았다. 그러나 그는 또다시 이 얘기를 시작했다. 당신 머리카락에 대해 생각하고 있었어. 그가 말을 이었다. 또 당신 머리카락을 어떻게 할지에 대해 생각해 봤지. 이제 머리카락이 짐승털처럼 자라서 만져보면 아주 기분이 좋아. 사랑스럽고 아름다워. 손으로 쓰다듬으면 바람에 나부끼는 밀밭처럼 쓰러졌다 일어났다 하거든. 그럼 쓰다듬어 줘요. 그는 그녀가 하라는 대로 머리를 쓰다듬어 준 뒤 손을 그 뒤로 머리에 얹어두고 자신의 목이 부풀어 오르는 것을 느끼면서 그녀의 목에 대고 말을 이었다. 하지만 마드리드에 있는 미장원에 함께 가면 나처럼 옆머리와 뒷머리를 말쑥하게 깎아줄 거야. 그러는 편히 머리가 자랄 때까지 거리를 걷기에도 나을 거야. 당신 머리처럼 하고 싶어요. 그녀가 이렇게 말하고 그를 자기 쪽으로 끌어당겼다. 그리고 언제까지고 그렇게 해두고 싶어요. 그건 안 돼. 머리는 계속 자라니까. 그저 길게 자랄 때까지 처음 얼마 동안만 그렇게 다듬어 놓는 거지. 길게 자라려면 얼마나 걸릴까? 아주 길게요? 아니, 당신의 어깨쯤까지 길려면 그 정도로 기르면 좋겠어. 영화에 나오는 가르보처럼요? 그래. 그가 목이 메는 듯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갑자기 공상의 세계가 경류처럼 되돌아오자 그는 모든 것을 받아들이고 싶어졌다. 또 한 번 공상의 세계가 그를 사로잡았고 그는 다시 그 세계에 몸을 내맡긴 채 말을 이었다. 그러면 머리카락이 어깨까지 똑바로 흘러내려 끝이 파도처럼 돌돌 말려 들어갈 테지. 색깔은 잘 익은 밀과 같고 얼굴은 햇빛에 탄 황금색이고 눈은 당신 머리카락과 살길에 잘 어울리는 검은 점이 군데군데 박힌 황금빛일 거야. 그리고 난 당신의 머리를 뒤로 젖히고 눈을 들여다보고는 당신을 품에 꼭 껴안고 어디서 그럴 건데요? 아무데라도 좋지. 어디든지 우리가 있는 데라면 머리가 자랄 때까지 얼마나 걸릴까? 전에 한 번도 잘라본 적이 없으니 모르죠. 하지만 모르긴 해도 6달만 지나면 귀미까지는 넉넉히 자랄 거예요. 1년 안에는 당신이 바라는 길이까지 자랄 거고 그보다 더 먼저 무슨 일이 일어날지 당신 알겠어요? 얘기해봐. 둘이서 그 유명한 호텔의 방에 들어가 크고 깨끗한 침대 속에 들어가는 거예요. 나란히 그 유명한 침대에 앉아 옷장의 거울을 들여다보면 거울 속에 당신도 있고 나도 있겠죠. 그리고 나서 내가 이렇게 몸을 돌려 당신에게 팔을 감는 거예요. 그 다음 이렇게 당신에게 키스하죠. 두 사람은 꼭 달라붙은 채 조용히 누워있었다. 가슴이 막힐 만큼 훅훅 달아오르고 사지가 뻣뻣해지고 한 몸뚱이처럼 그녀를 꼭 껴안고 있었다. 로버트 조드는 절대 현실로 일어날 수 없다는 것을 잘 알고 있는 그 모든 것까지도 꼭 끌어안았다. 그리고 일부러 그것에 매달리며 말을 이어나갔다. 이봐 토끼, 우리가 언제나 그 호텔에서만 사는 건 아니야. 왜 안 돼요? 우린 마드리드에서 부엔레티로 공원을 따라 있는 거리에 아파트를 얻을 수 있어. 내전 전에 어떤 미국 여자가 가구가 딸린 아파트를 세놓고 있던 것을 알고 있어. 내전 전에 싼 방세로 그런 아파트를 빌리는 방법도 알고 있거든. 공원 쪽으로 향한 아파트 정문에서는 공원이 환히 내다보여 쇠울타리, 정원, 자갈간 길,
자갈길까지 바라다 보이는 푸른 잔디밭, 그늘이 짙은 나무들, 분수도 여러 개 보이지. 지금처럼 아마 밤나무 꽃이 활짝 피어 있겠지. 마드리드에 가면 둘이서 공원을 산책하고 연못에 옛날처럼 물이 고여 있다면 보트를 타고 노를 저을 수도 있을 거야. 물이 없을 수도 있어요. 비행기가 폭격하러 오면 그것이 목표가 되기 때문에 11월에는 물을 빼내거든. 하지만 아마 지금은 물을 다시 넣었을 거야. 확실한 건 알 수 없지만 물이 없더라도 우린 연못을 지나 공원 전체를 산책할 수 있어. 세계 곳곳에서 모아들인 나무들로 이루어진 숲이 있는데 나무마다 이름이 적혀 있고 어떤 종의 나무인지 원산지가 어딘지 설명하는 표지가 붙어 있지. 영화 구경도 빨리 가고 싶어요. 그리고 숲 구경도 무척 재미있을 것 같아요. 기억할 수만 있다면 그 나무들의 이름을 당신과 함께 일일이 외우고 싶어요. 마리아가 말했다. 그 나무들은 박물관에 있는 것과는 달라. 모두가 저절로 자라거든. 공원에는 언덕도 있고 정글 같은 곳도 있지. 그리고 아래로는 보도를 따라 책 시장이 서는데 몇백 개가 되는 노점이 쭉 늘어서서 헌책을 팔지. 내전 뒤 폭격당한 집과 파시스트 놈들의 집에서 약탈하거나 훔친 책이 많아. 훔친 책을 시장에 들고 오는 바람에 시장은 책으로 넘치지. 나는 마드리드에서 시간만 나면 내전 전에 그랬던 것처럼 온종일 책 시장을 뒤지면서 매일을 보낼 수도 있을 거예요. 당신이 책 시장에 가 있는 동안 난 아파트에서 일을 하겠어요. 가정부를 둘 만한 돈이 있을까요? 마리아가 말했다. 물론이지. 당신 마음만 든다면 호텔에 있는 페트라를 빼오겠어. 요리 솜씨도 좋고 깔끔한 여자야. 그 여자가 해준 요리를 신문 기자들과 함께 먹은 적이 있어. 그 친구들 방에는 전기 난로가 있더군. 당신이 원한다면 그렇게 해요. 아니면 내가 구해도 좋고요. 하지만 당신은 일 때문에 늘 나가 있지 않을까요? 그런 일에 난 따라갈 수 없을 테고요. 마리아가 말했다. 어쩌면 마드리드에서 일자리를 얻을 수 있을지도 몰라. 벌써 이 일을 한 지 꽤 됐고 내전 초기부터 전투만 해왔으니까. 그러니 이제 마드리드에서 일자리를 줄지도 모르지. 한 번도 그런 부탁을 해본 적은 없지만 난 언제나 전선에 나가 있거나 이 일 같은 작전을 해왔거든. 당신을 만나기 전까지만 해도 아무것도 요구한 일이 없다는 거 알아? 아무것도 필요한 게 없었다는 걸. 이 내전과 전쟁의 승리 말고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았다는 것 말이야. 아는 것 말이야. 정말 야심이 없이 모두 너무 순수했지. 이제까지 그저 일만 해왔고 지금은 당신을 사랑하고 있고 이제 그는 존재할 수도 없는 비현실적인 모든 것을 완전히 끼안으면서 말을 이어나갔다. 난 우리가 싸워서 지켜온 모든 것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해. 자유와 존엄 그리고 모든 사람이 일할 권리, 굶지 않을 권리를 사랑하는 것처럼 당신을 사랑해. 우리가 방어한 마드리드를 사랑하듯 죽어간 내 동지들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해. 정말 많은 동지가 죽었지. 정말로 많은 동지들이. 당신은 얼마나 많은 동지들이 죽었는지 아마 상상도 못할 거야. 하지만 나는 이 세상에서 가장 사랑하는 것을 사랑하듯 당신을 사랑하고 있어. 아니 그 이상으로 당신을 사랑하지. 정말로 사랑해 토끼. 이루 표현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해.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하는 건 당신에게 조금이나마 무언가 말하고 싶기 때문이야. 아내가 있어 본 적은 없지만 이제 아내로서 당신이 있으니까 행복해. 최선을 다해 당신의 좋은 아내가 되겠어요. 충분한 소양이 없다는 걸 잘 알지만 그걸 보충하도록 노력할게요. 만약 마드리드에서 산다면 좋죠. 다른 데서 살게 돼도 좋고요. 살 곳이 없어 당신과 함께 돌아다닐 수 있으면 더욱 좋고요. 만약 당신 나라로 가게 되면 잉글랜드 사람처럼 말할 수 있도록 영어를 배우겠어요. 그곳의 모든 예의 범절까지 잘 배워서 꼭 그곳 사람들처럼 행동할 거예요. 마리아가 말했다. 그러면 참 우스울 거야. 물론 그렇겠죠. 여러모로 실수도 하겠지만 당신이 가르쳐 주기만 하면 나는 틀리지 않을 거예요. 어쩌면 2번까지는 틀릴지 몰라요. 그리고 만약 당신 나라에서 당신이 이따금 스페인 요리가 먹고 싶다고 하면 만들어 줄 수 있어요. 또 아내가 되는 것을 가르쳐 주는 학교가 있다면 그 학교에 다니면서 공부하겠어요. 그런 학교가 있긴 하지만 그럴 필요 없어. 필라르 아주머니가 당신 나라에는 그런 학교가 있을 거라고 했어요. 잡지에서 읽었대요. 그리고 영어를 배워서 당신이 나 때문에 창피하지 않도록 영어를 잘해야 한다고도 했어요. 그 여자가 언제 그런 얘기를 다 했지? 오늘 짐을 꾸리면서요. 그동안에도 쭉 당신의 아내가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얘기해 줬어요. 그러면 그 여자도 마드리드로 갈 작전 같은데
하고 로버트 조던은 생각했다. 그러고서 말을 이었다. 그 밖에 또 무슨 말을 했지? 몸매를 잘 가꾸어야 한다고. 투사처럼 몸의 선을 소중히 지키라고 했어요. 그게 아주 중요하다고요. 맞는 말이야. 하지만 당신은 앞으로 몇 년 동안은 그런 걱정은 하지 않아도 돼. 로버트 조던이 말했다. 아니에요. 필라르 아주머니의 말이 스페인 여자들은 갑자기 몸이 뚱뚱해지니까 늘 몸매에 신경을 써야 한다고 했어요. 아주머니도 옛날에 나처럼 몸매가 날씬했는데 그 시절에는 여자들이 운동을 하지 않았대요. 그리고 나보다 무슨 운동을 하면 좋은지 말해주고 너무 지나치게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된다고 말해줬어요. 또 어떤 음식을 먹어서는 안 되는지도 말했거든요. 그런데 그 음식 이름을 잊어버려서 다시 물어봐야겠어요. 감자, 그가 말했다. 아, 맞아요. 감자하고 기름에 튀긴 음식이었어요. 그녀가 말을 이어나갔다. 그리고 아픈 얘기를 했더니 그건 당신에게 말하지 말고 참아야 하고 당신이 모르도록 해야 한다고 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겐 절대로 거짓말하긴 싫어서 말한 거예요. 또 당신이 이제 다시는 둘이 함께 기쁨을 느끼지 못한다고, 아까 고지에서 그랬던 일이 정말 있었던 게 아니었다고 생각할까 걱정돼서 말한 거예요. 말하기를 잘했어. 정말이에요. 하지만 부끄러워요. 당신이 원하는 건 뭐든 다 해주고 싶어요. 필라르 아주머니가 남편에게 해주는 일을 여러 가지 가르쳐 주었거든요. 아무것도 할 필요 없어. 지금 우리가 가진 건 우리가 함께 가진 것이고 그걸 소중히 간직하고 지켜나가면 돼. 난 이렇게 당신 곁에 누워있는 것과 당신을 어루만지며 당신이 정말 여기 있다는 걸 아는 게 좋아. 그리고 당신이 다시 준비가 되면 우리 모든 것을 갖게 될 거야. 그런데 왜 내가 해줄 수 있는 꼭 필요한 게 없어요? 그것도 필라르 아주머니가 설명해 줬어요. 없어. 우리에게 꼭 필요한 것은 둘이 함께 있는 거야. 당신을 떠나서 하고 싶은 건 아무것도 없어. 그렇다면 훨씬 안심이 되는 것 같아요. 하지만 난 당신이 원하는 것을 언제든 해줄 수 있다는 걸 잊지 마요. 하지만 그건 당신이 먼저 얘기해 줘야 해요. 난 정말 아무것도 모르고 필라르 아주머니가 말해준 것도 대부분 잘 이해할 수 없으니까요. 일일이 묻는 것도 부끄러운데다 아주머니는 이것저것 그 밖에도 아는 게 여간 많지 않더라고요. 토끼, 정말 당신은 멋있어. 그가 말했다. 천만에요. 하지만 캠프를 철거하고 전투 준비로 짐을 꾸리고 위의 고지에선 또 하나의 전투가 벌어지고 있는 와중에 하루 사이에 신부 수업을 마친다는 건 드문 일이죠. 그러니 만약 내가 큰 실수를 하면 당신이 가르쳐 줘야 해요. 당신을 사랑하고 있으니까요. 잘못 기억하고 있을지도 모르고 게다가 아주머니가 가르쳐 준 건 대부분 아주 복잡해요. 그 밖에 또 무슨 얘기를 해줬지? 너무 많아서 생각이 안 나요. 이런 얘기도 해줬어요. 당신은 좋은 사람이고 벌써 모조리 알고 있으니까 내가 봉변당한 그 일이 다시 생각나거든 당신에게 속 시원히 말해버리라고요. 하지만 예전처럼 악몽처럼 무섭게 떠올리지 않는다면 굳이 얘기할 필요가 없다고요. 당신에게 말해버리면 그 일에서 벗어나게 될지 모른다는 말도 했어요. 지금도 그 일 때문에 마음이 무거워? 아니요. 당신하고 처음 함께 지낸 뒤부터 그런 일이 언제 있었던가 싶어졌어요. 부모님 생각을 하면 언제나 슬프지만요. 그 슬픔은 언제까지나 사라지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당신 아내가 된다면 당신이 자랑스러워할 일을 알려주고 싶어요. 난 결코 누구에게도 굴복하지 않았어요. 계속 저항하게 했기 때문에 봉변을 당할 때는 두 사람 아니면 더 많은 남자들이었어요. 한 사람이 내 머리에 올라타 날 붙잡고 있었어요. 당신의 자긍심을 위해서 말하는 거예요. 내 자긍심은 당신한테 있어. 그러니 그 얘기는 이제 그만둬. 아니에요. 난 지금 당신의 아내에게 느낄 필요가 있는 자긍심에 대해서 말하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한 가지. 아버지는 마을 시장으로 훌륭한 분이었어요. 어머니는 정숙하고 신심이 깊은 가톨릭 신자였는데 놈들은 어머니를 아버지와 함께 죽여버렸어요. 아버지가 공화당원이었기 때문이죠. 두 분이 총살당할 때 지켜보고 있었어요. 놈들이 아버지를 우리 마을 도살장 벽에 세워놓고 총살할 때 아버지는 공화국 만세라고 외치셨어요. 어머니도 같은 벽에 기대서서 이 마을 시장님이었던 내 남편 만세라고 외치셨어요. 놈들이 나까지 함께 죽여주었으면 좋겠다고 생각했죠. 그래서 나도 공화국 만세 그리고 우리 부모님 만세라고 외치려 했는데 총알 대신 그런 못된 짓을 한 거예요. 한번 들어봐요. 우리와 관계 있는 일이니까. 그중 하나만 얘기할게요. 도살장에서 총살이 끝난 뒤 놈들은 우리를 또 그 현장에 있었지만 총살을 당하지 않은 친척들을 도살장으로 끌어내어
가파른 언덕 너머 마을의 큰 광장으로 끌고 갔어요. 거의 모두가 울고 있었지만 그 중에는 방금 목격한 일 때문에 정신이 멍해져서 눈물이 말라붙던 사람들도 있었어요. 나도 울음이 통 나오지 않았어요. 그리고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 전혀 몰랐어요. 내 눈에는 총살당하던 순간의 아버지와 이 마을 시장이었던 내 남편 만세라고 외치던 어머니의 모습밖에 아무것도 떠오르지 않았으니까요. 그리고 그 외침이 언제까지나 계속되는 비명처럼 귓가에 남아있었어요. 어머니는 공화당원이 아니었으니까 공화군 만세라고 외치고 싶지는 않았겠죠. 그래서 자기 발치에 얼굴을 쳐박고 쓰러져 있는 아버지 만세만을 외쳤던 거예요. 하지만 어머니의 외침은 비명처럼 아주 크고 날카로웠어요. 그래서 놈들이 쓴 총을 맞고 어머니가 쓰러지자 나는 줄에서 빠져나와 달려나가려고 했지만 우리는 모두 결박을 당했어요. 총살은 민병대가 했어요. 이 팔랑해 당원, 특별히 파시즘의 영향을 받은 그 정당이랍니다. 팔랑해 당원들이 우리를 언덕 위로 끌고 갔을 때도 민병대 놈들은 시체를 벽 옆에 그대로 내버려 둔 채 또 총살할 사람들을 기다리고 있었어요. 처녀들과 아낙네들은 기다란 밧줄에 손목이 묶인 채 언덕을 넘어 거리를 지나 광장으로 끌려갔죠. 놈들은 광장 너머 시청 맞은편에 있는 이발소 앞에서 걸음을 멈췄어요. 그때 두 녀석이 우리를 바라보았고 그 중 하나가 저게 이 마을 시장의 딸이야 라고 소리치니까 또 한 녀석이 그럼 그년부터 시작해 라고 응수하더군요. 그러자 놈들은 내 양쪽 손목에 묶었던 밧줄을 끊었어요. 한 녀석이 밧줄을 다시 연결해 라고 다른 녀석에게 말하더군요. 그러고서 이 두 녀석이 내 팔을 붙잡고 이발소로 끌고 들어가 날 번쩍 들어 의자에 앉혀놓고 움직이지 못하게 꼭 붙잡는 게 아니겠어요? 거울 속에 내 얼굴과 나를 누르고 있는 놈들의 얼굴, 내 위로 덮치듯 서서 들여다보고 있는 새 놈의 얼굴이 보였어요. 모두 처음 보는 얼굴이었는데 난 거울 속에서 나와 그 놈들의 얼굴을 보고 있었지만 놈들은 나만 쳐다보고 있었어요. 마치 누군가 치과병원 의자에 앉아있고 여러 치과 의사가 둘러싸고 있는 하나같이 미치광이 같은 광경이었어요. 슬픔 때문에 얼굴마저 변했는지 내 얼굴도 알아볼 수 없었죠. 하지만 거울 속에 얼굴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그게 내 얼굴이라는 것을 알겠더군요. 그래도 슬픔이 너무 커서 슬픔 말고는 공포도 그 밖의 어떤 감정도 전혀 느낄 수 없었어요. 그때 난 머리카락을 두 갈래로 늘어뜨리고 있었죠. 거울을 들여다보고 있으려니 한 녀석이 한쪽 머리채를 갑자기 획 잡아당겼고 슬픔 중에도 아팠어요. 그러더니 그 녀석은 머리채를 면도칼로 바싹 잘라버렸어요. 거울 속으로 한쪽 머리채만 남은 모습과 잘린 자리가 보이지 않겠어요. 곧 한쪽 머리채마저 잘려버렸지만 이번에는 머리채를 잡아당기지 않고 잘랐기 때문에 면도칼이 귀를 조금 스쳐 피가 났어요. 손가락으로 상처를 만져볼래요? 그렇군. 하지만 그 얘기는 이제 그만두는 게 좋겠어요. 이건 아무것도 아니에요. 정말 참혹한 얘기는 하지 않겠어요. 그렇게 그 녀석이 머리채를 밑에서부터 바짝 잘라버리자 다른 놈들은 낄낄거리며 웃으랬어요. 난 귀에 상처를 입은 것도 모르고 있었는데 이번엔 그놈이 바로 앞에 와서 다른 두 녀석에게 나를 꼭 붙잡고 있도록 하고는 자른 머리채로 내 얼굴을 후려 갈기면서 말했어요. 빨갱이 소녀는 이렇게 만드는 거야. 이게 바로 네 프롤레타리아 수사들하고 붙는 방식이야. 이 빨갱이 그리스도의 신분이나. 녀석은 조금 전까지 내 것이었던 머리채로 몇 번이고 내 얼굴을 후려갈기고 나서 머리채 두 가닥으로 내 입을 틀어막고는 목 뒤로 동염에 재갈을 만들었어요. 그러자 날 붙들고 있던 두 녀석은 깔깔대고 웃었죠. 놈들은 모두 웃어대고 거울 속으로 놈들의 모습을 본 난 비로소 울기 시작했죠. 그때까지는 총살 때문에 너무 겁에 질려서 울음조차 나오지 않았거든요. 내 입을 틀어막은 녀석이 이발기계로 머리를 전부 깎아버렸어요. 이마에서 시작해서 목 뒤까지. 그 다음엔 정수리에서 사방으로 귀 뒤쪽까지 머리 전체를 바싹 깎았죠. 난 놈들에게 꼭 붙잡힌 채 처음부터 끝까지 놈들이 하는 짓을 거울 속으로 볼 수 있었어요. 그러면서도 그 모든 것이 도무지 현실 같지 않았고 그래서 마구 울며 아우성을 쳤지만 입을 벌리려 해도 머리채가 틀어박혀 있어서 이발기계 밑에서 내 머리가 깎아중이 되는 끔찍한 모습에서 차마 눈을 돌릴 수조차 없었어요. 머리를 다 밀어버리고 나서 놈은 이발소 선반에서 요오드 같은 조그마한 병을 꺼내 그 이발소 주인도 역시 조합에 가입해 있었기 때문에 총살되어 이발소 문턱에
쓰러져 있었고 놈들은 나를 끌고 들어갈 때도 그 시체를 넘어서 들어갔죠. 그리고 병에 꽂혀있던 유리관으로 귀에 난 상처에 발랐어요. 따끔따끔하게 찌르는 듯한 아픔이 슬픔과 공포 속에서도 느껴지더군요. 그런데 놈은 내 앞에 턱 버티고 서서 요드로 내 이마에 무슨 화가라도 되는 것처럼 조심스럽게 UHP라고 썼어요. 이거는 플로레타리아 형제연합 유니온 후머니노스 플로레탈리아의 약으로 스페인 내전 중 공화파의 한 조직이랍니다. UHP라고 썼어요. 난 거울로 다 보고 있으면서도 더 이상 울지는 않았어요. 아버지와 어머니 일로 내 가슴은 꽁꽁 얼어붙어 내게 일어나는 일 따윈 아무렇지도 않았고 나 자신도 그것을 잘 알 수 있었죠. 마침내 글씨를 다 쓴 팔랑의 당원은 뒤로 한 걸음 물러서서 자기 솜씨를 버리는 듯 내 얼굴을 바라보고는 요들을 내려놓고 다시 이발 기계를 집어들더니 다음 하고 말더군요. 그러자 놈들은 내 양쪽 팔을 끼고 밖으로 끌어냈어요. 그때도 난 잿빛 얼굴로 나자빠져 있는 이발소 주인의 시체에 걸려 넘어질 뻔했어요. 그리고 마침 그때 두 놈에게 끌려 들어오는 나와 가장 친한 콘셉시온 그라시아와 하마터면 부딪힐 뻔했어요. 그라시아는 내 얼굴을 보기는 했지만 처음에는 나인 줄 몰랐다가 이내 알아보고는 비명을 질렀어요. 그 비명 소리는 내가 떠밀리듯 광장을 가로질러 시청 입구의 계단을 올라가 아버지 사무실로 끌려 들어가 소파에 눕히실 때까지 계속 들리더군요. 그리고 내가 그 참혹한 짓을 당한 것은 바로 거기서였어요. 내 토끼, 그 이야기는 내게 더 이상 하지마. 로버트 조던이 말하고는 그녀를 댈 수 있는 대로 부드럽게 꼭 껴안았다. 그러나 그는 누구 못지않게 증오심으로 불탔다. 더 이상 말하지마. 이제 더는 증오심을 참을 수 없으니까. 그의 품속에 안긴 그녀는 몸이 빳빳하게 굳고 싸늘해졌다. 네, 더 이상 말하진 않겠어요. 하지만 나쁜 놈들이에요. 할 수만 있다면 당신과 함께 놈들을 죽이고 싶어요. 하지만 내가 이 이야기를 한 건 내가 당신의 아내가 된다면 이것이 당신의 자긍심을 위해 필요하다고 생각했기 때문이에요. 그러니 이해해 줄 거죠? 그녀가 말했다. 당신이 말해줘서 기뻐. 내일 운이 좋으면 우린 놈들을 많이 죽일 수 있을 거야. 그가 대꾸했다. 하지만 팔랑의 당원 놈들도 죽일 수 있을까요? 못된 짓을 한 건 바로 그 놈들이거든요. 놈들은 전투를 하지 않아. 후방에서 사람들만 죽이고 있어. 우리가 전쟁터에서 싸우는 상대는 그 놈들이 아니야. 그가 침울한 목소리로 대답했다.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놈들을 죽일 수는 없을까요? 그 놈들을 죽이고 싶어요. 내가 죽였어. 앞으로도 죽이게 될 거고 기차 폭파 때도 놈들을 죽였지. 그가 말했다. 당신과 함께 기차를 폭파하러 가고 싶어요. 필라르 아주머니에게 구출되던 그 기차 습격 때 난 반 미치광이가 되어 있었어요. 그때 내가 어땠는지 아줌마한테 들었죠? 마리아가 말했다. 들었어. 그 얘기는 이제 그만둬. 머리가 멍해 죽을 것 같았고 줄곧 울기만 했어요. 하지만 당신에게 얘기할 게 또 한 가지 있어요. 이것만은 꼭 해야 해요. 이 얘기를 들으면 아마 당신은 나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하지만 로베르토, 만약 나하고 결혼하고 싶지 않다 해도 그저 언제까지나 같이 있을 수는 없나요? 당신과 결혼할 거야. 아니에요. 이걸 깜빡 잊고 있었어요. 아마 당신은 결혼하지 않을 거예요. 난 당신한테 아들이나 딸을 못 낳아줄지도 몰라요. 필라르 아주머니가 그랬어요. 낳을 수 있었다면 그 봉변을 당했을 때 낳았을 거라고. 이 얘기만큼은 꼭 해야 돼요. 아, 왜 이 얘기를 잊고 있었을까? 그게 무슨 대단한 얘기라고 토끼. 첫째, 그건 사실이 아닐지도 몰라. 그런 얘기를 할 수 있는 건 의사뿐이야. 더구나 난 지금 같은 세상에서는 아들이고 딸이고 아이를 낳고 싶지도 않아. 그래야 당신도 내가 주는 모든 사랑을 독차지할 수 있잖아. 그가 대꾸했다. 하지만 난 당신의 아들과 딸을 낳고 싶어요. 그리고 파시스트들과 싸울 우리 아이들이 없다면 무슨 수로 세상을 바로잡겠어요? 그녀가 말했다. 마리아, 당신을 사랑해. 내 말 알아듣겠어? 자, 이제 그만 자야 해. 토끼, 날이 새기 훨씬 전에 일어나야 하니까. 요즘은 날이 빨리 밝잖아. 그럼 내가 마지막으로 한 얘기, 그래도 괜찮아요? 그래도 우린 결혼할 수 있어요? 이미 우리는 결혼한 거야. 지금 결혼한 거라고. 당신은 내 아내야. 하지만 자, 이제 그만 자. 토끼, 시간이 얼마 남지 않았으니까. 그럼 정말 결혼하는 거죠? 말로만 그런 건 아니죠? 정말이라니까? 자, 이제 그럼 자겠어요. 깨면 그 일을 생각해 보겠어요. 나도 그럴게. 잘 자요, 나의 남편. 잘 자, 나의 아내. 그녀의 숨소리가 규칙적으로 들려오자
그는 그녀가 잠이 들었다는 걸 알 수 있었다. 그는 눈을 뜬 채 그녀가 깨지 않도록 가만히 누워 있었다. 그녀가 얘기하는 나머지 부분을 낱낱이 그려보고 정오심을 느꼈고 아침이 되면 놈들을 죽일 수 있으리라는 것이 기뻤다. 하지만 어느 것도 개인적인 문제로 받아들여서는 안 되지 하고 그는 생각했다. 하지만 어떻게 개인적인 문제와 분리될 수 있단 말인가? 우리도 놈들에게 가혹한 짓을 했다는 건 나도 알고 있지. 하지만 그것은 우리의 교육이 부족해서 그 밖에 다른 좋은 방법을 알지 못했기 때문이었어. 하지만 놈들은 일부러 계획적으로 그런 짓을 했거든. 그 짓을 한 놈들은 그들의 교육이 낳은 최후의 정화라고 할 수 있는 녀석들이야. 놈들은 스페인 기사도의 꽃이지. 스페인 사람들이란 정말 대단해. 코르테스, 피사로, 메넨데스 데 아빌라로부터 엔리케 리스테르를 거쳐 파블로에 이르기까지 대단한 개자식들 아닌가. 그리고 또 얼마나 훌륭한 사람들인가. 이 세상에 이만큼 훌륭한 민족, 이만큼 나쁜 민족도 없을 거야. 또 이만큼 친절하고 이만큼 잔인한 민족도 없을 거야. 도대체 누가 이 민족을 이해할 수 있을까? 하지만 나는 아니야. 만약 이해한다면 모든 걸 용서해야 하기 때문이거든. 이해한다는 건 곧 용서한다는 것이지. 아니 그렇지 않아. 용서라는 건 이제 그 과장되어 왔어. 용서라는 건 기독교적 사상인데 스페인은 기독교 국가였던 적이 한 번도 없었거든. 교회 안에서도 그들 특유의 우상 숭배가 있어. 오트라비르헨마스. 또 하나의 다른 성모님이라는 뜻이랍니다. 말이지. 놈들이 적의 처녀들을 농락하지 않을 수 없는 까닭도 아마 그 때문일 거야. 그건 확실히 그들, 특히 스페인 종교를 광신하는 사람들일 경우에 일반 민중보다 훨씬 뿌리 깊은 것이었지. 교회는 정부와 결탁에 있었고 정부는 언제나 부패에 있었으므로 민중은 교회에서 이탈해버렸어. 이 나라야말로 종교개혁의 손길이 미치지 않은 유일한 나라였거든. 그들은 이제 그 이단 신문에 대한 대가를 톡톡히 치르고 있는 거야. 그래, 그건 한번 생각해 볼 만한 문제야. 네가 할 임무에서 비롯되는 걱정거리를 잠시 잊게 해줄 문제지. 허세를 부리는 것보다는 건전해. 오늘 밤에 그는 꽤 허세를 부렸다. 필라르도 하루 종일 허세만 부렸다. 그건 사실이야. 만약 내일 그들이 죽는다면 어떻게 될까? 다리만 잘 폭파하고 죽는다면 죽는 것 좀 문제될 것도 없지 않은가? 내일 그들이 할 일이라고는 그것뿐이야. 정말 그것은 문제되지 않아. 넌 이 일을 끝없이 계속해 나갈 수는 없지 않은가? 영원히 살 수 있는 것도 아니니까. 어쩌면 난 살 동안 이 모든 인생을 살았는지 몰라 하고 그는 생각했다. 만약 그것이 사실이라면 나는 마지막 밤을 좀 다르게 보내고 싶군. 하지만 마지막 밤이라는 건 한 번도 좋은 적이 없었지. 마지막 치고 좋은 것이라고는 하나도 없어. 아니, 마지막 유언은 때로는 훌륭하지. 이 마을 시장이었던 내 남편 만세, 이 얼마나 멋진 말이냐. 이 말을 혼자 중얼거렸을 때 온몸이 후끈 달아올랐기 때문에 그는 이 말이 멋진 말이라는 것을 깨달았지. 그는 몸을 일으켜 잠든 마리아에게 키스했다. 그러고는 영어로 아주 부드럽게 속삭였다. 당신하고 결혼하고 싶어. 토끼, 당신 가족이 무척 자랑스러워.